그래서 오늘은 LTV랑 RFM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LTV는 뭐냐면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래서 이 내 앱에서 이 사람이 미래에 얼마나 돈을 쓸 거냐, 미래에 이 사람이 돈 얼마나 쓸 건지를 파악을 하면 마케팅 할 때 내가 마케터면 한 명당 데려오는데 1,000원씩 들어요. 그 CTC라고 하는데 한 명당 데려오는데 1,000원이 드는데 이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케터 분들은 CTC를 구하고 그 사람 실제로 우리 앱에 얼마나 쓸지가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앱에 들어와서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근데 뭐 꼭 매출이 좋다고 해서 LTV가 높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LTV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돈을 안 써도 사람 추천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가치는 높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앱에 돈을 쓰진 않아. 제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소카에 가서 소카를 빌리긴 하지만 뭐 소액만 쓰더라도 내가 그 소카라는 앱을 다른 사람들 많이 소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사실 LTV가 높을 수 있잖아요.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밸류는 그 사람의 개인이나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측정해서 마케팅 비용을 산출하는 건데, 요게 예전에 했던 회사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건 사실 좀 대입이어서 제가 이건 전 회사에서 했던 대입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이 가입했을 때 경과일을 세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아까 했던 것처럼 첫날 돈 얼마나 썼을까? 둘째 날 돈 얼마 썼을까? 셋째 날 돈 얼마 썼을까? 예를 들자면 2018년 6월 1일 날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사람이 하루에 1인당 3,000원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얼마 썼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다 누적으로 합계를 구해요. 누적 매출액을. 그런 그래프가 생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적 매출액이 그 모집던 대상의 매출액 대상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사람 전체를 봤을 때 말레이시아 전체 누적 매출액이 나오니까 그 매출액 추이랑 과거에 내가 2018년 6월 1일이 아닌가 2018년 4월 1일 날 비슷하게 매출 추이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래프 전체를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빨간 선이 관찰한 기간에 따라 바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랑 유사한 그래프를 발견하면 그 그래프를 계산해 보는 거죠. 이 그래프랑 유사한 그래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중에서 요 그래프가 유사해. 그럼 찾았죠. 하나 찾은 거 가지고 요 그래프 해당되는 요 매출이 요렇게 갈 거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가 요 그래프랑 유사한데 실제로 얘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관측을 안 했어. 여기 뒤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빨간 선이 만약 여기까지만 관찰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선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요 뒤에 매출은 어떨지 모르니까 그 뒤에 그래프를 내가 유사한 그래프의 매출로 따라가지 않을까가 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내가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말레이시아가 90일 뒤에 실제로 누적 매출액이 예측된 매출액이 얼마이냐. 말레이시아 말고 대만 유저가 여기 와서 얼마나 쓸 거냐. 혹은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네이버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사람이 돈 얼마나 쓰고 있냐. 네이버에 들어온 사람이 돈 얼마나 쓰고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의 들어온 채널이랑 들어온 국가에 따라서 유저당 누적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구하고 나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 방식은 그래프를 비교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SQL로는 할 수는 없고 약간 R이나 파이썬 같은 약간 머신러닝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좀 그래프를 비교해야 되니까 좀 쉽지 않고요. 오늘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할 거예요. 쉬운 방법은 뭐냐면 LTV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 블로그에 나와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ARPU를 이탈리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RPU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별로 유저들의 들어온 사람들의 결제 금액 평균인데 결제 금액 평균 값을 이탈리로 나누면 그게 LTV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블로그에 이거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보고 있는 최근에 많이 보는 사이트가 KD 너겟이라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LTV를 계산하는 SQL의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블로그에서 LTV는 그냥 ARPU를 이탈률로 나누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탈률은 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알 수 없어요. 이탈률은 지나야지 아는 거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탈률을 계산하려면 미리 ARPP랑 ARPU랑 이탈률을 계산해야겠죠. 그거를 아까 13번 LTV.SQL 파일에 제가 이탈률이랑 그 ARPU랑 ARPPU를 계산할 수 있는 그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13번 파일이고요. 이 LTV SQL 파일 안에는 아까 계산했던 DAU 1000 테이블을 가지고 실습 보겠습니다. 실습에서 요거 내가 계산한 이게 이제 실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 날짜에 DAU가 4,005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결제 금액이 1,800만 원이고 구매한 사람이 698명이고 그 DAU 중에서 ARPU가 4,700원이고 BUR은 17%, 4,000명 중에서 698명이 결제했으니까 구매 전환율이 17%고 이 사람의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결제 금액이 27,000원. ARPPU가 나왔죠. BUR이랑. 이탈률을 안 거였네. 죄송합니다. 이탈률이 있네. 요걸 해야겠네. 이탈률을 빼먹어서 이탈률까지 계산하면 요겁니다. 이탈률은 아까 이탈률 계산했잖아요. 제가 미리 14일 뒤에 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계산해서 이날은 15%가 이탈을 했고 이 다음 날은 26%가 이탈했고 3일 뒤에 33%가 이탈했고 4일 뒤에는 37%가 이탈했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제가 LTV 지표 5번 파지에 넣어놨는데 이 엑셀 파일 열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파일 그 LTV 지표를 열어보시면 제가 사실은 데이터는 드려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DAU, 결제금액 합계, 구매 유저 숫자, ARPU, BUR, ARPPU, 이탈률. 근데 이탈률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관찰 기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12월 16일까지만 이탈률이 알고 17일부터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후에 14일이 계산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 14일 데이터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018년 12월 17일에는 14일을 봐야 되는데 아직 날짜가 부족한 거죠.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미리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탈률을. 그러니까 이때는 이탈률을 알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이탈률을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아직 그 뒤에 관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저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률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탈률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ARPU도 지금 여기 적어놨지만 ARPU는 사실은 이거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 ARPU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저기 보면 예측 ARPU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측 이탈률, 예측 ARPU를 가지고 LTV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측 이탈률과 예측 ARPU는 사실은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엑셀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예측이 정확하진 않겠죠, 엑셀에서 했을 때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시냐면 여기에서 제가 여기 PDF 써놨는데 엑셀에서도 데이터 분석 도구가 있어요. 엑셀에 저 빠른 실행 도구 설문지 지정을 들어가서 추가 기능을 열어보시면 분석 도구가 있어요. 분석 도구. 엑셀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추가하시면 엑셀에 분석 도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엑셀에서 분석 도구는 이겁니다. 일반적인 엑셀에 내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 설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엑셀 창이 있으시면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 지정이 있거든요. 어디든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엑셀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기능이 있어요. 추가 기능. 추가 기능 눌러보시면 여기 안에 분석 도구 있어요. 분석 도구. 분석 도구가 있는데 얘를 저기 보면 아래 관리에서 엑셀 추가 기능 이동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이게 저랑 엑셀 버전이 달라가지고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분석 도구를 할 수도 있고 분석 도구 VBA
그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 저 엑셀 이용하는 기능이 있고요. 뭐 해찾기 기능 이건 약간 뭐 해찾기라고 해서 그 산업과학과에서 그 소년계획법 풀 때 쓰는 방식이고요. 이런 도구 가지고 분석 도구를 추가를 하시면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게 제가 그 엑셀에다 기능을 해줍니다. 분석 도구 저거를 확인해서 추가하시면 아마 위치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안에 있도록 데이터 안에 이 데이터 분석 도구가 생겨요. 여기 원래 없던 기능이거든요. 여기 생기거든요. 여기 생기면 이걸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뭐 분산 분석이라든지 상관 분석이라든지 뭐 공분상 분석이라든지 기술통계법, 지수평가법, F검정, 풀이해 분석, 뭐 히스토그램, 이동평균법, 뭐 난수 생성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분석.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여기에서 지수평가법을 할 겁니다. 지수평가법을 통해서 이 값을 예측하는 걸 할 텐데 사실은 별건 없고요. 이 지수평가법을 실행해 보시면 저기 입력 범위랑 출력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세 인수를 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기 써놨는데요. 네. 실제로 이 분석 도구, 이게 지수평가법이 뭔지를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사용할 지수평가법은 이와 같습니다. 시계열 예측기법이에요. 시계열 예측기법. 시계열 예측기법인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평균법이랑 비슷해요. 이동평균법은 14일 동안에 이전에 기록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윈도우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동평균은 14일 동안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액츄얼 데이터가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으면 그래서 7일에 이동평균법을 구한다고 친다면 0부터 뭐 6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데이터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때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부터 7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여기 나올 거고 2부터 8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나올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이동평균법인데 지수평가법은 거기에 좀 확장되는 버전입니다. 지수평가법은 이동평균법이랑 되게 유사한데 가중치를 주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라는 거는 뭐 얘는 이전값만 보고 생각합시다. 이전값이라는 거는 FT는 이전값, FT는 미래 예측값인데 예측된 전값. FT는 예측값이에요. 프리딕션 값, 프리딕션, 폴캐스팅 값. 폴캐스팅 값인데 폴캐스팅 값에 T가 시점이에요. 시점이라는 게 이게 윈도우니까 뭐 8월 1일이면 8월 1일 전날이 뭐 7월 31일일 거잖아요. 7월 31일 날에 예측된 값. 그리고 더하기 알파 곱하기 이전 날의 실제 값이랑 예측 값 빼서 그 알파를 계산하는데 요거 보면 이해가 어려우셔서 요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알파 값은 내가 정해주는 값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0.3으로 세팅되어 0.3이든 0.7이든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실제 값의 전날에 곱해서 더하고 예측된 값을 요 알파를 마이너스에도 곱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 있어요. 이 실제 값이 시즌별로 12 뭐 수요 예측을 하는 건데 이 기간별로 얘는 12, 15, 11, 9, 18, 14, 12가 실제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 이걸 가지고 포캐스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 포캐스팅 값이 10, 10.6, 11.92, 11.64가 나오잖아요. 이게 F2를 어떻게 구하냐? F2는 실제로 요 12값 있죠. 12값. 실제 값이잖아요. F2는 뭐냐면 여기예요. 여기 10.6.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값은 실제 값 있죠. 실제 값. 이 실제 값에 곱하기 그 내가 적당한 알파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수라고 하는 지수 평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알파를 얘기를 하고요. 알파를 적당한 값이 0.3을 줬을 때 그 전값에 0.3을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 부분 0.3의 나머지 0.7이잖아요. 그럼 7에다가 이전 값의 폴캐스트 값. 이전 값의 폴캐스트 값은 10이잖아요. 이 값을 곱해서 계산하면 1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그 다음 값은 이 값을 가지고 이 다음 값을 구하고요. 이 두 개 값을 가지고 얘 값을 구하고요. 이 두 개 값을 가지고 이 두 개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계열 예측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이게 지수평합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하는데 사실은 익스포넨셜 스무딩도 이건 되게 간단한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 평활법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좀 더 복잡한 방식은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건 제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측 이탈률과 예측 ARP를 계산하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 범위랑 출력 범위를 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출력이 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시계열 예측할 때 쓰는 데이터의 인풋인 거죠.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주고 인풋 아웃풋을 주시고 나서 감쇄인수는 아까 디폴트가 0.3인데 내가 원하는 걸로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두 개 값이 계산되면 그 값을 가지고 신규 유저의 LTV 값을 내가 추정할 수 있겠죠. 얘는 뭐 12월 17일 날 6,000원일 것 같고 4,000원일 것 같고 뭐 올라갔다 이때 좀 증가하네요. 이때 이 사람은 이 신규 유저는 연말에 가면 갈수록 LTV 값이 높아하는 거 봐서는 이때 들어온 사람이 미래 가치가 높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LTV가 이제 말이 많은 게 LTV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되게 안 맞거든요. 이게 추정하는 LTV 값이 실제로 있어도 이 값의 오차가 상당히 꽤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LTV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좀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값 자체가 나중에 마케터 분들이 쓰기에는 엄청 정확한 값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들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서 LTV를 많이 그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좀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이탈률 예측하기가 어렵고 ARPU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을 예측해서 그거 가지고 뭐 쓴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사 매출 추이를 가진다 해서 이 값이 항상 이 값을 따라갈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매출액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이 값이 실제 90일 내서 3,000원이 과연 맞냐 봤을 때 그 예측 오차가 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90일 예측 매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케터 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은 LTV인데 사실은 회사에서 LTV를 많이 이제 제공해주고 이제 분석가 분들이 모델링은 하는데 예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LTV를 안 쓰고 로아스라는 다른 걸 지표를 가지고 비교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론 위주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은 RFM인데요. RFM은 사실은 LTV보다 좀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RFM은 사실은 이제 유저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하는 건데 그 RFM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고객을 추출해서 이를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RFM은 세 가지 용어로 있어요.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약자를 얘기한 거 RFM. 리센시는 뭐냐면 이게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마케터 분들이 주로 보시니까 유저의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봐요. 그래서 최근 거래가 며칠이었냐. 리센시는 뭐냐면 고객이 얼마나 최근에 구입했냐. 3일 만에 구입했냐, 뭐 10일 만에 구입했냐, 14일 만에 구입을 했냐. 이게 리센시고요. 프리퀀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매장에 와서 구입을 자주 했냐. 프리퀀시는 뭐 한 번 구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번 구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0번 구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금요액은 한 번 구매했는데 100만 원 쓴 사람이 있고 10번 구매했지만 10만 원 쓴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총 구매액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FM은 이 값을 적당한 값으로 제가 이 RFM 값을 보면서 요런 식으로 그 클러스터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스터링. 그래서 RFM 값을 가지고 내가 값의 그 비중을 보면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RFM 리포팅인데 아까 이때 이런 비슷한 거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만약 뉴 커스터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리센시가 낮고 프리퀀시가 낮으면 뭐 뉴 커스터머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이게 만약 X축이 R이고 Y축이 F인데 이 값이 둘 다 1등급 그러니까 점점 낮은 등급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뉴 커스터머는 리센시도 낮고 프리퀀시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약간 마케터 분들이 좋게 보기 위해서 이걸 적당하게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따가 엑셀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RFM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쿼리를 보여드리고 그 그룹핑 하는 거 보여드리고 오늘 거의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RFM은 마찬가지로 윈도우 펑션을 가지고 분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분포라는 거는 이따가 결제 횟수나 결제 금액이나 그 최근 결제한 횟수들을 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통계량을 가지고 이따가 구별을 할 거예요. 통계량이라는 거는 그 미디언이나 Q1, Q3 같은 퀀타일 값을 가지고
퀀타일 값이 이거거든요. 이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구매 금액이 있으면 구매 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월 구매 금액으로 합시다. 월에 구매 금액이 10만 원이 중앙값이야. 뭐 3만 원이 1분위수야. 뭐 15만 원이 뭐 3분위수야. 이런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RFM SQL 파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일은 RFM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14번 파일입니다. 14번 파일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이 제가 RFM 데이터를 제가 이게 월 유저 수를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데이터 안에는 탑 100을 쳐볼게요. 이 데이터를 탑 100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유저 아이디가 있고 유저 아이디를 식별화했고요. 미식별화. 그리고 이 사람의 리센시는 뭐냐면 결제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 데이터라고 한다면 8월 30일 기준으로 6일 만에 결제한 사람. 리센시가 이제 최근 빈도니까 6일 만에 결제한 사람이고요. 예를 들자면 8월 31일 기준으로 그리고 8월 달 기준으로 이 사람이 6번 구매했어요. 이게 8월 데이터라고 생각합시다. 8월 데이터이고 이 사람이 구매한 횟수가 8월 달 6번 구매예요. 6번 구매. 그리고 이 사람의 구매 금액의 전체 금액은 52만 1,000원. 그래서 이 사람은 8월 31일 기준에서 6일 만에 결제를 최근 결제한 그 리센시가 6일이고 결제 횟수는 6번이고 결제 금액의 합계는 52만 원이다. 그럼 이거 세 개 값을 가지고 우리가 RFM을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되잖아요. 1점인지 2점인지 3점인지. 그래서 그거를 매기기 위해서 RFM 분포를 계산할 겁니다. RFM 분포는 여기 있는데요. 아까 RFM 데이터 가지고 그 윈도우 펑션을 구합니다. 윈도우 펑션을 아까 구할 건데 그러니까 R과 F와 그 M에 대해서 각각의 퍼센타일 값을 구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TSQL 아까 윈도우 펑션을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퍼센타일 디스커버리라고 하나? 이 함수 이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 이름은 실제 값을 오더바이 했을 때 오더바이 한 그룹이 지금 없잖아요. 없는 거에 25% 값은 뭐냐? 50% 값은 뭐냐? 25%한 거는 1분위수예요. 1분위수. 아까 이제 PDF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부분 정렬했을 때 한마디 이런 거죠. 방문 횟수를 정렬을 했어요. 방문 횟수 정렬을 했는데 정렬한 것 중에서 1분위수 값은 25%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50%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75%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100%는 맥스겠죠. 그래서 분위수를 계산하는 거고요. RFM 모두 각각을. 그래서 그 값을 구하고 나서 그 값이 이제 구해지면 이 퍼센타일 값이 나올 건 이미 있군요. 이미 있어서 걔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제 이 실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센시의 점수, 리센시의 분포의 값, 그리고 F의 분포값, M의 분포값.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RFM 스코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웬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웬 점수를 가지고 실제 R 값이 뭐 1분위수보다 작으면 1, 뭐 2분위수보다 작으면 2, 뭐 3분위수보다 작으면 3, 3분위수보다 크고 4분위수보다 작으면 4.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등급을 매기는 거죠. R과 F와 M에 대해서 케이스 웬을 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긴 거를 스코어 전체를 매기면 RFM 스코어가 되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고 마지막 데이터는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빼먹었네. RFM 지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나오는데 잠시만요. 제가 PDF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식의 이제 RFM 비중이 나오겠죠. RFM 비중은 그거 3개의 점수가 0점에서 4점까지 코딩을 했으면 12점이면 만점. RFM 비중이 12점 만점인 사람이 1%이다.
뭐 11점인 사람이 5%이다. 10점인 사람이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RFM 비중의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걔를 세 가지 단계가 복잡하니까 각각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R인지 F인지, R인지 M인지, F인지 M인지 각각을 내가 비율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리센시가 낮고 뭐 F가 낮은 사람은 9%이다. 리센시가 그리고 뭐 그 프리퀀시가 많고 리센시가 높은 사람은 8%이다. 각각의 이 비율을 계산해서 요게인 사람 뭐 신규 유저, 요게인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유저. 라고 우리가 현재 계산되어 있는 그 분류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요 등급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RFM도 마케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좀 자기적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적으로 그냥 잘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내 앱에 내 앱에서 프리퀀시가 30 이상이면 뭐 만점이야. 이렇게 내가 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되게 자기적인 부분이라서 기획자랑 같이 얘기하면서 RFM 점수 등급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접근 방법일 뿐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그 자기 서비스에 적용할지는 실제로 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생각보다 그 많이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준비한 내용만큼 아마 소화가 다 안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나중에 집에 가셔서 SQL 파일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 쿼리 같은 거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심화 내용으로 뭐 분산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라고 써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스파크 아까랑 HTTPS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발자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분산 환경을 구축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분산 환경을 구축하셔서 뭐 하드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하드 파일 시스템 밑에다 스파크를 이제 설치를 해서 스파크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뭐 심한 내용으로 저걸 다루기에는 조금 오늘 내용이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마케팅 지표를 보고 싶은 분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제가 이따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그 운영했던 그 자료 예전에 스터디 뽀개기라고 저희 저희 스터디 때 진행했던 자료인데 그 에드테크라고 있어요. 에드테크 광고 쪽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에드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쪽 영역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광고 쪽에서 IT를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에드테크라고 하는데 에드테크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발표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에드테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광고 쪽이 복잡해요. 사실 돈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이나 엣지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리고 영상도 있어요. 영상. 발표 자료 말고도 영상도 있으니까요. 제가 에드테크 영역 같은 거는 마케팅 지표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도 있어요. 저는 엑셀로 요즘 하진 않고 제가 저는 R이나 파이썬 쓰기 때문에 지금 ggplot2나 플라틀리나 하이차터 같은 라이브러들이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이거 이제 시각화 도구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자바스크립트로 많이 하세요. 그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각화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공부는 안 했긴 했는데 어차피 거의 대부분 라이브러들이 그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면 하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플라틀리나 하이차트는 사실은 파이썬이든 R이든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이차트는 회사에서 쓰면 사실 안 되고 이게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뭐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몰래 사용하시면 상관없긴 한데 아마 나중에 돈을 낼 수도 있어요. 하이차트는. 어쨌든 이 두 가지 라이브러들이 시각화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라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잡지가 있는데 잡지에서 나중에 데이터 탐험이라는 잡지가 올해 나왔거든요.
그 잡지 나중에 사보시면 그 시각화 어떻게 잘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잡지 안에. 그래서 잡지 저도 구독을 했는데 이번에 그 거기 사보시면 거기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은 그 기고하신 분들이 좀 정리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지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SQL 쿼리로 추출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해낸 과제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을 이 질문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 테슬라에서 일하시는 딥러닝 전문가인 안드레 카바시가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거를 발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그 소프트웨어 2.0은 뭐냐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1.0은 우리가 실제로 이 사회에서 발생한 일을 우리 코딩 그거 사회에서 발생한 일을 프로그램화해서 그거를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구조로 소프트웨어 1.0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은 뭐냐면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데이터를 발생하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의 그런 기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링크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소프트웨어 2.0의 그 관점을 좀 많이 보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뭐 그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겠죠. 그러려면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거를 좀 제가 사전 질문을 했고, 멀티 테이블 조인의 팁이 최적화는 제가 몰라서 넘기겠고요. 그리고 SQL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정형 텍스트 마이닝 같은 거는 RDB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비정형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RDB로는 잘 안 하고요. 엘라스티서치라고 있어요. 그 개발 도구인데 요거를 사용하시면 요즘 많이 자연어 처리 도구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엘라스티서치 안에. 그래서 형태수 분석기나 자연어 처리는 이런 사전이 중요해가지고 이런 거는 RDB는 적절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도구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R에 비해서 SQL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을 얻는지 궁금하셨다고 질문 쓰셨는데, 사실은 R은 한계가 있어요. R 같은 거는 인메모리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R의 강점을 살린다고 하면 시각화나 보고서,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거, 혹은 통계 분석이겠죠. 그런 걸 살리시고 SQL로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시면 각각의 언어에서 내가 장단점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언어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기보다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해서 푸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자료는 이런 거 참고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오늘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 있나요? 약간 막 자유롭게 Q&A 좀 한 5분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